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인덱스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이고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뭐 상관계수가 한 98% 이 정도 될 겁니다. 98%. 예. 뭐 아주 투명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이 급락해가지고 한 종목 올라가겠다 급락하는 그런 위험은 없는 거죠.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거래 비용이 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지만 단점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거래 비용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잃는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예. 그러니까 이 잦은 매매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투자 원칙이 없으면 그냥 거래 비용만 뜯기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적립 투자 하시고 그다음에 규칙에 근거해서 반대 매매를 하시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기사 중에 20년 이상 은행에 다닌 사람이 아들, 딸에게 펀드에 관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은행에 가면 창구 직원들이 펀드를 권유한다. 그렇다고 은행 직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은행 직원은 이 상품이 수익이 날까라는 것보다는 아, 이거 잘 팔리겠는데?부터 먼저 생각한다. 결국 실적에 의한 권유이지 향후 수익률이 날지 안 날지는 은행원들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보통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를 많이 팔면 그러면 실적이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이 승진을 하는 거죠. 그게 은행원의 인센티브이지 우리 고객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에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증권회사 직원이나 은행 직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몇 번 속다 보면 그 은행에서 떠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은행 직원이 관리해 준다는 말은 믿으면 안 된다. 관리는 팀장 한 명이 관리하긴 하는데 주된 목적은 수익이 조금 나면 이거 환매해서 다시 재가입으로 인한 실적 챙기기 위한 마케팅일 뿐이다.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이거 환매하고 딴 거로 갈아타라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은행 직원 배불리 주고 증권회사 직원 배불리 준다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하면 수수료 또한 비싸다. 그러니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규 가입하는 것이 수수료 측면에서도 이득이다. 예. 이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하면요. 비용이 비쌉니다. 예. 증권회사에서 주문하는 것도 증권회사 객장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중개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한 방에 거치식으로 펀드에 권유하고 선취로 되는 펀드를 가입해야 실적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선취익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수를 판매할 때 떼는 겁니다. 그걸 판매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판매 보수가 미리 앞에서 떼고 그다음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새로 가입할 때 은행에 돈이 많이 벌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승진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들은 목돈의 한 방에 펀드에 가입을 거치식을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적립식으로 하십시오라는 거죠. 누가 20년 이상 은행에 다닌 사람이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예. 그냥 이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들은 도둑놈들이다. 아니 그래 돼서는 안 되는데 현실은 그런 면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략 제가 사실 해야 될 이야기는 다 끝났고 이 주리들이 흔히 많이 하는 질문들을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왔다라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도 좋을까?" 이거 흔히 뭐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시가총액 12 기업이 30년 후에도 시가총액 12 기업일까?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4년 전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한국전력이었는데 한전의 수익률은 0.3% 밖에 안 됩니다. 예, 조지는 겁니다. 그죠? 예.
24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 12기업에 투자했더라면 연수익률이 11.5%로 코스피 6.7%를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하면 되겠네. 한국 한전에만 몰빵하면 안 되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뭔가 착시라는 거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를 제외하고 나니까 0.6%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의 삼성전자를 투자하면 앞으로 30년 후에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죠. 30년 후에 과연 삼성전자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 미래에셋 그 박현주 회장이 우량주 장기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될까요? 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싶다는 자녀에게 아빠는 삼성전자를 사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삼성전자가 좋았으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또 삼성전자가 좋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특히 자녀한테 물려줄 때는 이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과거로 시계를 가서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96년에 시총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2020년하고 비교를 한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96년에 2위였는데 2020년에도 1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 있었고 1, 2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높은 수익을 올린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96년에 시총 12 기업 중에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몇 개 있나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한전은 시총, 지금 현재 시총 10위에서 떨어져 나갔죠. 예. 그 한전에 투자했으면 뭐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포스코도 바깥으로 나갔지만 뭐 포스코는 그래도 아마 수익률이 좋을 거예요. 예. 한국이통 들어봤어요? 한국이동통신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의 SKT입니다. SKT. 근데 시총 10위 안에 없네요. 그죠? 예. 대우중공업 어떻게 했어요? 망했죠? 그죠? 신한은행 지금 남아있네요. 근데 하여튼 시총 10위에서는 바깥으로 떨어져 나갔네요. LG전자 지금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총 10위에서 떨어졌고요. 현대건설 여기도 망하지 않았나요? 딴 데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남아있나?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여하튼 현대 그 모그룹 자체는 거의 해체되다시피 한 거죠, 지금. 그 정몽 헌입니까? 예. 그 양반은 자살하고 그 부인이 지금 회장으로 현정은 회장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유명무실할 거예요. 그죠? 외환은행 어디로 갔지? 하나은행에 인수당했죠. 조은행 없어졌죠. 조은행이 신한은행 인수되지 않았나? 뭐 이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시총 12기업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그래서 우량한 기업이고 그래서 30년 후에도 생존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24년 전을 보고 있으니까 죽은 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결론이에요. 수익률로 보면 그러니까 96년에 시총 12기업에 만약 투자했더라면 코스피가 6.7%라 그러는데 코스피보다 상회하는 종목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포철, 그다음에 한국이동통신, 지금 SKT, 포항종합제철은 포스코, 그죠? 예. 그래서 6.7%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린 거는 요 3개 회사밖에 없고요. 나머지 회사는 그거보다 못하고요. 심지어는 현대건설은 마이너스 11.6%입니다. 그 다음에 조은행도 마이너스 10.9%입니다. 망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뭐 포철이나 포스코나 아니면 SKT도 뭐 조금 더 나은 거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거고요. 뭐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거 30년이 미래 30년을 보장하느냐? 지금 이제까지 봤던 이야기를 보면 과거 30년이 미래 30년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이게 결론이네. 96년에 시총 상위 10개 회사 지금 뭐가 되느냐? 이런 거죠. 예. 한전은 민영화됐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2001년에 발전 부분을 6개를 자회사를 분리해 버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전력 본사는 전력 유통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자회사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이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전 자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공급 가격 매출 구매 가격을 한전의 전기 구매 가격을 이렇게 거의 픽스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한전이 유통 마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파는 거는 전기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이 되니까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시사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은 한전의 지금 수익성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채권을 워낙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너무 올라가서 문제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죠. 뭐 삼성전자는 지금 뭐 명시를 공개한 1위 기업입니다. 그죠? 예. 포철은 이 포스코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예. 뭐 그렇게 못 나가는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또 포스코 자회사들이 또 이슈가 되고 뭐 전기, 뭐 배터리, 뭐 그다음에 뭐 희귀금속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이동통신은 원래 공기업이었습니다. 예. 한국통신의 자회사였는데 지금 KT의 자회사인데 KT도 민영화 되고요. 그다음 한국이동통신도 민영화 됐습니다. 어디로? SK그룹에 인수됐죠. 그래서 지금은 SKT입니다. 5위는 대우중공업이고요. 대우중공업은 부도가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75년에 한국산업은행 관리체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76년에 대우중공업이 됐다가 2000년에 그러니까 관리 체제에서 되돌아온 거죠. 대우그룹이 인수하면서 되돌아왔다가 2000년에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다시 한국산업은행 관리체제 하러 갔습니다.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조선으로 분할이 됐고요. 대우종합기계는 두산에 인수돼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됐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은 대우조선해양인데 지금 산업은행 산하에 있습니다. 산업은행 산하에 있고요. 그래서 했는데 2015년에 대우조선의 2011년 분식회가 드러나가지고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못 팔았죠. 그죠? 이거를 하나에서 요번에 인수한다 그랬나 뭐 이 정도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이 뭐냐면 부실 기업들 인수하는 게 전문인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벌입니다. 이 자회사들을 굉장히 막아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어, 일본에 그냥 투금하면 단기자금 회사인데요. 원래는 뭐냐면 사채 하던 돈놀이 하던 데인데 단기 돈놀이 하던 데인데 그 사채업자가 투금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의 출자로 만들어진 회사가 신한은행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조원은행을 흡수합병했습니다. 지금 남아있죠. LG전자